당신과 결혼한 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 한마디에 김민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벽했던 아내,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선택, 10억 원짜리 아파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베란다 세탁기 뒤에 숨겨진 비밀의 통로. 그 개구멍 너머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내의 진짜 사랑, 숨겨진 아이, 그리고 내 억원의 빚.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민수는 38번째 생일을 맞은 날 칠순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들, 언제까지 혼자 살 거니? 이제 40인데. 어머니, 저 아직 38이에요. 그리고 저 여자 고르는 안목은 확실하다니까요. 전화를 끊고 김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강남 중심가의 60평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언제나 그를 우월감으로 채워줬다. 삼성 본사 회계팀장이란 직함, 매년 오르는 연봉,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파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단 하나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만 빼면 김민수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맸다. 45살이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단한 체격과 깔끔한 외모를 유지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자부했다. 실제로 그랬다. 28배 처음 연애를 시작한 이후 12명의 여자와 교제했지만 어느 한 명도 그의 기준을 넘지 못했다. 내가 볼 땐 다 똑같아. 처음엔 다들 완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지. 김민수는 매일 아침 출근 전 헬스장에 들렀다. 그날도 평소처럼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을 때 새로운 요가 강사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부터 함께하게 된 진숙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깔끔하게 빗어넘긴 긴 머리카락과 날씬한 몸매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더 눈길을 끄는 건 그녀의 표정이었다. 헬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장된 친절함이 아닌 담담하고 조금은 무심해 보이는 눈빛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김민수는 라커룸에서 나오다 그녀와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숙은 짧게 인사를 건네고 지나쳤다.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는 태도에 김민수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상대였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김민수는 회사 후배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자 이야기로 흘러갔다. 형, 이제 결혼할 때 됐잖아요. 소개팅 한번 해드릴까요? 아직 내 맘에 드는 여자를 못 만났어. 내가 볼 땐 여자들은 다 비슷비슷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민수는 문득 아침에 본 요가 강사를 떠올렸다. 저 여자는 뭔가 다르네. 보통 여자들처럼 나한테 호감을 표현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김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헬스장으로 향했다. 진숙의 요가 수업을 지켜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 여자는 다르다. 내가 잡아야 할 여자다. 혼자만의 확신 속에 김민수는 오늘도 완벽주의자의 자부심을 품고 있었다. 김민수는 진숙을 향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녀의 요가 수업을 듣고 종종 수업 후 커피를 권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완곡하게 거절하던 진숙이었지만 세 번째 제안에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딱 30분만요. 다음 수업 준비가 있어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진숙은 시종일관 담담했다. 민수가 던지는 질문에 필요한 만큼만 대답했고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했다. 그럼에도 민수는 이상하게 더 끌렸다. 보통 여자들은 내 직업이나 집을 알게 되면 눈빛이 달라지는데 진숙 씨는 다르네요. 남자를 집이나 돈으로 판단하는 여자들이 있나 보네요. 진숙의 무심한 대답에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평소라면 거만하다고 생각했을 태도가 진숙에게선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진숙은 자신의 집에 민수를 초대하는 법이 없었고 늦은 시간 약속도 잡지 않았다. 그저 점심시간이나 이른 저녁에만 만나자고 했다. 민수는 그런 그녀가 더 궁금해졌다. 진숙 씨는 항상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겐 비밀이 있잖아요. 민수 씨도 그렇지 않나요? 민수가 자신의 과거 연애사를 털어놓을 때도 진숙은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단지 대학을 졸업하고 요가를 배웠다는 것, 부모님이 지방에 산다는 것 정도만 알려줬다. 만남을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다. 한강공원을 거닐던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진숙이 입을 열었다. 민수 씨, 저랑 결혼할래요? 예상치 못한 프로포즈에 민수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항상 자신이 이별을 고하던 입장이었기에 여자가 먼저 청혼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갑자기 무슨, 생각해보니까 민수 씨가 제가 찾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저를 존중해주고. 민수는 가슴이 뛰었다. 마침내 자신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여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기뻤다. 하지만 진숙의 다음 말에 그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아파트를 사줄 수 있어요? 아파트라니? 강남 더 퍼스트 힐스 아파트요. 15층에 있는 그 집. 민수는 당황했다. 그가 알기로 그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10억이 넘는 고급 아파트였다. 더구나 특정 층수까지 지목한 것이 이상했다. 왜 하필 그 집인가요? 그냥 전망이 좋아서요. 한번 지나가다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의심스러웠지만 민수는 진숙을 향한 마음이 깊어진 상태였다. 게다가 그의 자존심은 이런 도전을 거절할 수 없었다. 좋아요. 알아볼게요. 민수는 모든 자산을 동원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을 팔고 적금을 해지하고 회사 스톡 옵션까지 현금화했다. 마침내 그 아파트를 계약했을 때 그의 부모님은 격렬히 반대했다. 아들아, 그 여자 뭔가 이상하지 않니?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하자더니 집까지 사달라고? 어머니, 제가 판단할게요. 진숙이는 달라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진숙의 가족은 아버지 병환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몇 명 없었다. 신혼여행도 짧게 다녀온 부부는 그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민수의 기대와 달랐다. 진숙은 밤 10시면 어김없이 잠들었고 주말에도 바쁘다며 외출이 잦았다. 무엇보다 잠자리를 자주 피했다. 피곤해서요. 내일은 어떨까요? 그 내일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민수는 점점 의심이 커졌지만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완벽한 여자를 선택했다던 자신의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두려웠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문득 깨어 옆자리를 더듬었다. 진숙이 없었다. 화장실도 거실도 베란다도 살폈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현관문 앞에 신발은 그대로였다. 이상하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민수의 머릿속에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다. 감기에 걸린 날이었다. 김민수는 밤중에 목이 말랐겠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물을 마시러 가기 위해 일어나려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처음엔 화장실에 간 줄 알았다. 하지만 집 안 어디에도 진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진숙아, 어디 있어? 대답은 없었다. 베란다, 작은 방, 드레스룸까지 모든 곳을 살폈다. 현관문 앞에 신발은 그대로였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김민수는 의아했다. 도대체 어디로 갔지? 다음 날 아침 진숙은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무슨 소리예요? 저 옆에서 잤는데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없더라고. 집 안 어디에도. 진숙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감기 때문에 헛것을 보신 거 아니에요? 약 좀 드세요. 그날 이후 김민수는 밤마다 일부러 깨어 아내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잠들었던 아내가 사라지고 아침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 있었다.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김민수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지만 특별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없었다. 오히려 너무 깨끗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마침내 그는 아내의 동선을 추적하기로 했다. 회사 동료의 도움으로 김민수는 진숙의 휴대폰의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다. 앱은 휴대폰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전용 모드로 숨겨져 있었다. 이거 설치하면 상대방 위치가 실시간으로 보여.
아내가 바람피는지 의심되면 좋지. 동료의 말에 김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한때는 여자를 꿰뚫어 본다며 자부하던 자신이 이제는 아내를 미행하는 신세가 됐다. 그날 밤 김민수는 일부러 감기약을 2알 먹고 일찍 잠들었다. 새벽 1시쯤 그는 조용히 깨어 옆자리를 확인했다. 역시나 진숙은 없었다. 그는 바로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 앱을 켰다. 화면에 표시된 진숙의 위치는 김민수를 충격에 빠뜨렸다. 옆집? 어떻게? 김민수는 집안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다. 베란다에서 옆집으로 넘어갈 방법은 없었다. 아파트 구조상 불가능했다. 현관문을 나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점점 미칠 것 같았다. 다음 날 김민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내를 미행했다. 진숙은 평소처럼 요가원에서 수업을 했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특별한 점은 없었다. 저녁에는 일찍 귀가했다. 일주일 후 김민수는 아내가 사라진 새벽 시간에 맞춰 옆집을 감시했다. 옆집은 얼마 전 이사 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낮에는 인기척이 거의 없었다. 그날 새벽 2시 김민수는 복도에 숨어 옆집을 지켜봤다. 놀랍게도 새벽 2시 15분 옆집 현관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남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어서 또 다른 남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김민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새벽 4시 마지막 사람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김민수는 용기를 내어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찼다. 문 열어. 내 아내가 여기 있다고. 한참을 외치자 마침내 문이 열렸다. 문을 연 사람은 그가 한두 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옆집 남자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새벽인데 이러시면. 김민수는 남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도박장의 모습이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로 북적였을 법한 공간에는 카드 테이블과 칩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하지만 진숙은 보이지 않았다. 내 아내는 어디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아무도 없는데요. 김민수는 집안을 뒤졌지만 진숙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경비원이 소란을 듣고 올라와 그를 말렸다.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김민수는 할 수 없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위치 추적기는 분명 진숙이 옆집에 있다고 했지만 그곳에는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김민수는 베란다에 나가 옆집을 바라봤다. 문득 그는 생각했다. 아파트 구조상 어떻게 옆집으로 갈 수 있지? 답을 찾기 위해 김민수는 거실 벽을 두드려보고 바닥의 구조를 살폈다. 그리고 베란다 세탁기 뒤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했다. 세탁기를 옮기자 벽에 작은 흔적이 보였다. 마치 뭔가가 있었던 자국 같았다. 여기에 뭔가 있어. 김민수는 베란다 세탁기 뒤 벽면을 자세히 살폈다. 손으로 더듬자 미세한 틈이 느껴졌다. 압력을 가하자 벽면이 살짝 움직였다. 그는 손톱을 틈에 넣고 당겼다. 놀랍게도 벽면 일부가 열렸다. 30cm 크기의 작은 문이었다. 이게 뭐지? 문을 완전히 열자 옆집과 연결된 작은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는 어른이 간신히 기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김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진숙이 밤마다 사라지는 비밀이 이것이었다. 개구멍. 이런 걸 만들어놨다니. 김민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의 의문이 모두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바로 진숙에게 추궁하고 싶었지만 냉정하게 생각했다. 먼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다. 그날 저녁 김민수는 집안 구석구석에 소형 CCTV를 설치했다. 베란다에는 특히 세탁기를 향한 각도로 카메라를 숨겼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오늘은 일찍 자야겠어.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진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다. 그래요. 저도 피곤하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다. 김민수는 일부러 수면제를 먹은 척하며 코를 골았다. 시간이 흘러 새벽 1시. 진숙이 조용히 일어나 방을 빠져나갔다. 김민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새벽 3시 김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CCTV 영상을 확인하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진숙은 베란다로 가서 세탁기를 살짝 밀어냈다. 그리고 벽에 있는 작은 문을 열고 몸을 굽혀 들어갔다. 마치 신데렐라가 마법에 걸린 듯 사라지는 모습이었다. 역시 김민수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베란다로 가서 개구멍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행동을 취했다. 세탁기를 밀어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그리고 현관문을 통해 조용히 집을 나섰다. 옆집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도박장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어제 오신 분이네요. 지금은 영업 중인데. 김민수는 남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도박장 안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카드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방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진숙은 보이지 않았다. 내 안에 어디 있어? 도박장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김민수를 바라봤다.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섰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김민수는 남자의 멱살을 잡았다. 거짓말 마. 내 아내가 여기로 왔다고. 그때 뒤쪽 방에서 소란이 들렸다. 김민수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왔고 그 안에는 또 다른 작은 문이 있었다. 바로 개구멍의 출구였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당황한 표정의 진숙이 서 있었다. 세탁기로 막힌 통로를 빠져나오지 못해 갇혀있던 것이다. 진숙은 김민수를 보자 충격에 빠진 듯 했다. 민수 씨. 김민수는 말없이 아내를 바라봤다. 진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변에 모인 도박장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기, 이러면 우리 다 곤란해져요. 도박장 주인이 김민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김민수는 아내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집에 가자. 진숙은 순순히 따라왔다. 둘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왜? 김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진숙은 여전히 눈물만 흘릴 뿐 대답하지 않았다. 김민수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말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냥. 진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민수는 아내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냥이 뭐야? 그 구멍은 왜 만든 거고 왜 밤마다 도박장에 간 거야? 마침내 진숙이 입을 열었다.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옆집 주인. 강대철이요. 김민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누구? 진숙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제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거실에 마주 앉은 부부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김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진숙은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모든 걸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진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거짓말했어요. 제 이름은 진숙이 맞지만 나이는 32이 아니라 36이에요. 민수는 말없이 진숙을 바라봤다.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더 근본적인 진실을 원했다. 그 강대철이란 사람은 누구야? 진숙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이 떨렸다. 제 전 남자친구예요. 아니, 그건 그냥 말이고. 사실은. 진숙은 말을 멈추고 가슴을 붙잡았다.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대철이는 제 아이 아버지예요. 김민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뭐라고? 아이라고? 네. 저에겐 아이가 있어요. 6살 된 아들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시골 외가에 맡겼어요. 제 부모님이 키우고 계시죠. 민수는 벽을 짚으며 겨우 서 있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단 한 번도 아이 이야기를 꺼낸 적 없던 아내였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이가 있다는 걸 왜 숨겼어? 진숙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말했으면 저랑 결혼했을 것 같아요? 36에 아이까지 있는 여자를.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은 완벽한 여자를 원했고 아이가 있는 여자는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강대철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왜 옆집에 살고 있어? 진숙은 고개를 저었다. 대철이는 거기 살지 않아요. 그냥 도박장을 운영하는 거죠. 사실 그 집은 제가 골랐어요. 민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 말은 네. 제가 일부러 이 아파트로 이사 오자고 한 거예요. 대철이가 여기서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왜 진숙이 특정 아파트, 특정 층을 고집했는지 이제야 이해됐다. 그럼 나랑 결혼한 이유는? 진숙은 처음으로 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과 결혼한 건 그냥 오기였어요. 민수는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진숙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대철이가 저를 버렸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그는 도박비 때문에 쫓기는 신세였죠. 그래서 저와 아이를 버리고 사라졌어요. 진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전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어요. 이미 새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했던 거군.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진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냥 대철이에게 질투심을 주려고 했어요. 나도 이런 남자랑 결혼했다고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날 헬스장에서 노렸던 거야? 처음엔 그랬어요. 당신이 부자인 건 알았어요. 그런데 진숙은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해졌어요. 당신이 저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고 저도 당신에게 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비웃듯 웃었다. 그러면서도 매일 밤 그 구멍으로 그 남자를 만나러 갔어? 진숙은 고개를 숙였다. 대철이는 제게 아직도 빚이 있다고 했어요. 아이 때문에 제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그래서 도박장 일을 도운 거야? 네. 그게 아니면 아이 얘기를 당신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민수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의 자부심, 그의 선택, 그의 모든 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아내는 거짓말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럼 지금은? 지금도 그 사람을 사랑해? 진숙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말라 있었다. 네. 미안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민수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몸을 떨었다. 당신과 결혼한 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민수는 출근하지 않았다. 전화기를 끄고 창문을 모두 닫은 채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진숙은 작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오후 3시 민수는 진숙을 거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진숙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다. 이혼하고 싶으시면 따르겠습니다. 민수는 비웃듯 웃었다. 당연히 이혼하지. 문제는 그게 아니야. 내가 알고 싶은 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는 거야. 진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대철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 남자에게 그렇게 집착하냐고. 너를 버린 남자, 아이까지 버린 남자를 왜? 진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다. 제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대학 시절 저는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를 마련했어요. 부모님은 농사 짓느라 바쁘셨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았죠. 진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죠. 수술비가 급히 필요했어요. 그때 만난 게 대철이었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다. 이미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짐작이 갔다. 그는 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4천만 원이요. 그때는 그게 은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자가 너무 컸어요. 3개월 만에 8천만 원이 됐죠. 저는 갚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그와 연인이 됐고 진숙은 말을 멈추고 손을 떨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도박, 술 그리고 밤업소까지 갔어요. 민수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밤업소라고?
네. 빚을 갚기 위해 몸까지 팔았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1년쯤 그렇게 지내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대철이는 처음엔 기뻐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 부담을 느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돌아갔어요. 부모님께 모든 걸 고백했죠. 부모님은 저를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제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2억이 넘었죠. 민수는 이마를 짚었다. 이제야 진짜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3년 전 우연히 서울에서 대철이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여전히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저에게 다시 일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된 거야? 네. 처음엔 정말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다시 그에게 빠져들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를 그렇게 괴롭힌 남자를.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스스로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대철이는 제게 새 제안을 했어요. 부자 남편을 찾아 결혼하면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아이도 데려올 수 있다고. 민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날 선택한 거야? 네. 그리고 아파트도 일부러 이곳으로 정했어요. 대철이가 여기서 도박장을 차릴 계획이었거든요. 그 개구멍은 대철이의 아이디어였어요. 처음엔 저도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도박장에 손님을 몰래 들이는 통로로 써야 한다고.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선택, 그가 믿었던 사랑,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 내가 나에게서 원한 건 돈뿐이었던 거야? 진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너한테 빚이 얼마나 남아있어? 4억.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4억? 어떻게 그렇게 늘어난 거야? 대철이가 계속 이자를 올렸어요. 학자금, 병원비, 생활비. 저는 한 번도 평범했던 적이 없어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정말로 원하는 거. 진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리고 대철이와. 민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어 진숙의 말을 막았다. 알았어. 더는 말하지 마. 한 달이 지났다. 김민수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했기에 빠르게 거래가 성사됐다. 그는 회사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같은 부서 동료들은 놀라워했지만 그는 간단히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다. 진숙은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지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식사도 따로 했고 대화도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진숙을 거실로 불렀다. 탁자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다. 이혼 서류야. 내일 법원에 가서 처리하자. 진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이어서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3천만 원 있어. 위자료로 주는 거야. 진숙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할 거야. 새 출발을 하든 그 빚을 갚든. 진숙은 통장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어제 경찰에 신고했어. 옆집 도박장. 진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내 친구가 경찰서 과장이야. 오늘 밤 급습할 거래. 진숙은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대철이는 어쩌고요?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내 남자친구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진숙은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그는 창가에서 경찰차들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조용히 술을 한 잔 마시며 모든 게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진숙의 방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짐도 사라져 있었다. 탁자 위에는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수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경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젯밤 잘 됐어? 응, 10명 넘게 현행범으로 체포했어. 하지만 주인장은 이미 도망간 후였어.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강대철은 역시 도망쳤고 진숙도 그를 따라간 것이 분명했다. 일주일 후 민수는 모든 정리를 마치고 강원도 양양의 작은 별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아버지가 오래전 마련해둔 곳이었다. 그는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히 지내고 싶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수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다.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별장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진숙의 차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분명 진숙이 운전하던 흰색 소나타였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차를 따라갔다. 차는 마을 외곽의 한적한 시골집 앞에 멈췄다. 진숙이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이제 와서 그녀를 다시 만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조용히 그 집을 관찰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진숙이 다시 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작은 남자아이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남자가 따라 나왔다. 민수는 숨을 죽였다. 그 남자는 분명 도박장에서 봤던 강대철이었다. 세 사람은 마당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다. 민수는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이 아팠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자신의 결혼 생활과 달리 지금 저기 있는 세 사람은 진짜 가족으로 보였다. 그는 위치 추적 앱을 열었다. 아직 진숙의 폰에 설치되어 있었다. 앱은 지금 진숙이 이 집에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수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 집으로 걸어갔다. 마당에 들어서자 세 사람이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진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 씨. 강대철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민수는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의 눈이 진숙과 닮아 있었다. 그는 갑자기 모든 화가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잘 지내? 민수의 말에 진숙은 어색하게 웃었다. 네. 덕분에요. 강대철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수는 강대철을 무시하고 진숙에게 물었다. 행복해? 진숙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이제 이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난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민수는 몸을 떨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잘 살아.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에서 진숙이 불렀다. 민수 씨,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민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저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대신했다. 김민수는 자신의 별장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진숙과 강대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민수는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했다. 이전보다 작은 30평형이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했다. 홀로 살기에 넓은 집은 필요 없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날 민수는 변호사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다. 진숙 씨가 위자료를 받았나요? 네, 3천만 원 모두 수령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그녀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돈은 됐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빈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만 시끄러울 뿐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개구멍으로 드나드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 혼잣말을 하며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진숙에게 진짜 사랑을 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완벽한 여자를 소유하고 싶었던 욕심이었을 뿐이다. 다음 날 민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냐? 좀 뵈러 가도 될까요? 민수는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찾았다. 어머니는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냉담했다.
이혼 소식을 들은 후 아버지는 내 말을 듣지 않은 대가라며 쓴소리를 했었다. 거실에 앉은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여자들을 우습게 본 대가예요. 항상 제 기준에 맞는 완벽한 여자만 찾았죠.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아들. 내가 행복하면 돼.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무슨 계획이냐? 아버지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제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요. 제 힘으로 세무법인을 차릴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래, 그게 좋겠다. 민수는 그날 밤 부모님 집에서 묵었다. 오랜만에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으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도 점차 말문을 열고 아들과 대화를 나눴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요즘 좀 기침이 나서 그렇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눈치챘다. 어머니를 따로 불러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한 달 전부터 그래. 병원에 가자고 해도 고집을 부리시네. 민수는 결심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큰 병원으로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아버지를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모셨다. 검사 결과 폐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었고 수술로 제거가 가능했다. 아버지, 수술 받으셔야 해요. 돈이 얼마나 들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수술 날짜가 잡혔고 민수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했다. 밤새 병실에서 지키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혼내셨던 거 이제 이해해요. 다 저를 위한 거였죠.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민수는 아버지가 회복하는 동안 병원을 오가며 새 사무실도 알아봤다. 예전 회사 동료들의 도움으로 첫 고객도 몇 명 확보했다. 퇴원 날 아버지는 민수에게 말했다. 내 어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더라. 민수는 놀랐다. 같이요? 그래, 내가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새 아파트를 정리하다가 문득 거실벽을 바라봤다. 진숙과 살던 집의 개구멍이 생각났다. 이번엔 개구멍 같은 건 없어.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정직한 관계만 만들어야지. 민수는 이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더 이상 완벽한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한 달 후 민수의 세무법인이 문을 열었다. 아버지도 회복되어 개업식에 참석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내 길을 가는구나.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진짜 제 삶을 시작해요. 저녁 민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그 풍경이 그의 우월감을 채워주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일 뿐이었다. 사랑이란 뚫려있는 구멍이 아니라 단단히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였다. 민수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창밖의 별빛 아래 김민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